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거품이 발생했다 반드시 꺼진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부채가 복수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린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금융회사 근무했어요. 실물 경제는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지금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랐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박정우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가 돈 엄청 풀었죠. 미국이 지난 3개월 달에 얼마 풀었다고요? 우리가 3조 달러를 풀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6년 동안 거의 풀었던 돈이에요. 이 미국만 돈 풉니까? 독일도 돈 엄청 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독일 사람들은 돈 풀기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1923년에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독일 물가가 1년에 1억 250만%나 올랐어요. 네, 아, 몰랐어요. 그래서 막 포장지로 쓰고 돈으로 화장실에서 쓰고. 리어커에다 돈을 가득 실어놨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가져갑니다. 리어커만 가져가요. 어머. 기업들은 월급이 아니라 1급을 줬습니다. 하루 종일 물가가 오르니까 오전에도 주고 오후에도 주고. 우와. 그런데 그런 독일마저 지금 돈을 엄청 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제대로 소비 투자로 이어지느냐.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돈만큼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 돈이 잘 도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버티다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는 거는 돈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도 어딘가에 고여 있어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금리를 거의 0%까지 낮췄지 않습니까? 소비를 많이 하라고. 그건 소비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0% 됐는데도 거의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죠. 네. 근데 그 돈이 주로 은행에 있어요. 네. 은행에 수시 입출금식 접수성에 그다음에 그보다 이자가 나든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는 아마 여러분 돈이 거의 다 요구불예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75%가 단기 자금들이 있는데요.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그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를 비투라고도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우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게 급증했지 않습니까? 와. 아이고야. 지금 가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16조 5천억.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너도 나도 다 하고 이거 있으니까. 되게 위험한데. 예. 요즘에 대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빚내서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한다라는 그 심리를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3월 이후 거의 50% 가까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 돈 벌었죠. 그쵸. 제가 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돈 벌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거나 나만 돈 못 벌었거나 요즘 그렇다니까요. 요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배가 아파서. 그냥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주식에서 한번 부자가 돼보자 뭐 이런 기대심리도 최근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 기대심리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돈으로 주식 사놨으면은 주가는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거든요. 뭐 특별한 종목 빼놓고는 장기적으로 올라요. 그러면 좀 버티면 되는 버티면 건데. 되죠. 이게 빚인 경우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죠. 네, 그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다면은 증권사에서 주가가 몇 % 떨어지면은 강제적으로 증권사가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남들이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 많이 할 때는 좀 잘하는가 좀 옆에서 지켜보다가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해서 나중에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걸 누가 몰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주식을 했던 동생들이 이제 가게에 와서 이제 자기들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주식한다고 그러길래 이번에 돈 다 벌었겠다 그랬는데 그중에 둘은 날렸더라고. 그래서 야, 이 형국에 날리는 애는 뭐니? 넌 바보니? 이랬더니 갑자기 큰 돈 벌고 싶어서 욕심을 냈더니 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뭐 다들 주식 때문에 돈 벌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손해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더라라는
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예. 다 그래서 잘 조금 되지만.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에요. 그 자금들이 작년 말에 한 2.6%였었습니다. 수직 상승. 올해 수직 상승했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제 주식 한 3.7%까지 올랐는데 네. 예, 저게 뭐 6월 통계고요. 8월 달까지는 고객 예탁금이 더 많이 늘었거든요. 고객 예탁금? 저 분이 나 이제 주식 살 거야 하고 예. 철컥하고 장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달에 이걸 들었거든요. 예. 제가 갖고 있는 현금 전부를 다 넣어놨어요. 전부를요? 안 되겠다. 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전량을 근데 저희 예탁금에 넣어놓는 것 자체로 주식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준비 상태인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래서 클릭을 해야지. 클릭만 하면 투자가 살 수 되는 있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만큼 많아진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네. 저게 지금 현재 한 61조 원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주식을 살려고. 뭔가 한쪽으로 몰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돈이 꽉 막혀 있으니까. 너무 막혀 있어서. 정말 그 돈맥 경화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돈이 지금 금융시장으로만 오고 있거든요. 이게 실물시장으로 가서 소비도 하고 투자가 돼야지 경제가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안 도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통화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통화승수라는 건데요. 우리가 돈이 3,077조가 풀렸다. 네. 신문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하고 실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돈가 그걸 보는 건데 이 그래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는. 돈이 안 도는데. 어디가 돈이 더 줄어 그러니까 푸는 거에 더안 비해서 풀리고 있네요. 유통되는 게 적다는 거죠. 그게 2008년에는 한 2,027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몇 배죠? 지금 15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이 안 돈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그래 꽤 많다고 하던데. 126조 원입니다. 126조요? 예. 현금으로. 우와. 현금 부자네.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 있고 아까 5만 원짜리 한 수율이 50% 이상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그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2차 긴급재난금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선별적으로라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구나라는 환영의 반가운 마음은 들면서도 앞서서 풀었을 때도 이게 그렇게 우리 시장으로 풀리지 않았는데 또 지원받는다고 해서 과연 경기가 되살아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은 누군가 빚쟁이가 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되게 역설적이다. 지금은 우리 가계가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가계빚이 상반기에 사상 최대라고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네, 지난 6월 말 현재 1,640조. 정확히 말하면 웬만하면 1,637조입니다. 1,000조는 무조건 넘네요. 예. 거의. 여러분들이 월급 받죠? 네. 그 월급 받으면 국민연금 내고 세금 내고 뭐 건강보험료 내고 너무 그 많아요. 나머지를 쓸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가처분 소득이 작년에 한 980조 정도 됩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1,640조라는 것은 우리가 턱없네요. 빚이 더 1년 번 돈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빚이 훨씬 크네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결국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한다는 네. 것이죠. 밥을. 거품 버블이다. 예. 최악인데. 버블은 언젠가는 뻥 하고 터지잖아요. 터지지. 그러니까 버블이 터지면은 갑자기 내 원래 가지고 있던 돈도 빚도 다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잖아요. 예, 코로나로 지금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부채,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채가 복수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네. 예,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후에 우리가 그 부채 복수를 한번 미리서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복수.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네. 키워요. 예. 강아지 키웁니다.
강아지하고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강아지가 앞서가죠. 네. 예, 주인이 뒤따라가지고 맞아요. 강아지가 주가고 주인이 경기라는 겁니다. 근데 네, 끌려다녀. 강아지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홍석석 씨가 굉장히 빨리 달리다니지. 쫓아가야지. 근데 힘이 떨어지면은 목줄을 잡아당기죠. 개가 좀 뒤로 와야 되죠. 주춤거리든지. 멈추죠. 아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가 주인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근데 주인이 개를 따라잡을 만큼 그렇게 힘이 없다. 경제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 경기가 최근에 5월까지 떨어지다가 6, 7월 달에 좀 올랐어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경기에 너무 빨리 가면은 거품이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주시장은 완전히 거품이라고도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경기에 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빨리 가고 있다. 그래서 저 거리가 좀 좁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주가가 좀 뒷걸음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 기간을 우리가 좀 참자. 네,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셨구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비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네. 언제쯤 그게 완료가 될까요? 그거는 저는 지금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뭐 2,450점 넘었어요. 아마 그게 단기 몇 개월로 볼 때는 정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주인 곁으로 오는데 혹시라도 주인 뒤로도 일시적으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낙폭이 되게 그럴 큰 거죠.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리스크를 대비하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이 바이러스가 1차로 끝난 적이 없었어요. 네. 꼭 2차가 있었고요. 2차 피해가 1차하고 비슷했거나 정도가 좀 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데 저는 코로나 영향이 확산되면서 3분기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가 전 세계가 4분기는 경제 지표가 나빠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너무 앞서가 있는데 네. 경제 지표가 후진하면은 주가가 너무 앞서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두 분께서 약간 그 온도차가 있으신 것 네. 같아서 한번 두 분께서의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분은 조금 더 신중한 의견이시고 한 분은 그래도 투자를 권장하시는 쪽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석천 씨에게 자꾸 말씀을 몰아가서 죄송하지만 처음 식당 여섰을 때 그때 전부 자기 돈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약간 대출이나 이런 걸 받으셨어요? 갖고 있던 아파트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그걸로 가게 인테리어나 이런 걸 돈을 썼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출인 빚이죠. 거죠. 예. 빚이죠. 그런데 그때 빚낸 걸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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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슨 얘기냐? 누군가는 이렇게 큰 기회가 있거나 그랬을 때 적절하게 자신의 돈 가지고는 그 기회를 실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맞아. 자신이 컨트롤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이라면 좋은 기회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회라는 건 내가 그걸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저는 적절한 이걸 재무학에서는 재무관리에서는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레버리지는 돌려라라는 게 재무관리 첫 번째 시간에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렛대를 이용하라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모든 투자라는 것은 돈을 빌리게 되거든요. 네. 주식도 좀 마찬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몇 개월은 조금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몇 개월만 참아라. 네. 근데 주가라는 것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9월 3일 날 나스닥 지수가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네, 하루에 5% 하락했죠. 폭락했어요. 네.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미국 대선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남중국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돈의 힘 때문에 지금 실물 경제는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이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 거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꿔 말하면 거품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박정호 교수님께서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식 투자가 과열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급변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투자할 때가 더 눈에 또렷하게 보여요.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바깥에 있는 대형마트를 안 가세요. 네. 다 온라인 이커머스로 구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뭔가 좀 뛰어들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소리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건 그렇다면 조금 더 관찰을 면밀히 먼저 했다가 야 이거는 이제 대세가 일로 간 것 같아.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가자 하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저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항상 선행 지표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호주 국채 수익률은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0.9%예요. 그다음에 스위스는 마이너스 0.5%입니다.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요.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위스에서 돈 빌려가지고 호주로 가죠. 국채 사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돈이 호주로 모이니까 호주 달러가 강세되죠. 그래서 스위스 프랑에 대비해서 호주 달러가 강세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다. 영화에서 봤어. 이 그다음에 얘기.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안정성을 찾죠. 스위스로 가죠. 그래서 스위스 프랑이 호주 달러에 비해서 강세면은 금융시장이 불안하구나. 이게 우리나라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호주 달러가 상대적으로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는 약세, 스위스 프랑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우리 경제에 거품이 꼈냐 안 꼈냐 혹은 투자에 적기냐 아니냐 약간 온도차가 있거든요. 이래서 경제학자 2명 모으면 의견 3개 나와요. 밤은 셀 것 같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라인 방청객 분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돈 얘기를 하니까 눈이 아직도 초롱초롱 이 늦은 밤에. 시청자 방청객 분들 중에서 특별한 한 분을 저희가 한번 직접 이야기를 만나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지금 35세 극히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투자는 이제 금융권에서 조금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라는 목적이 기존 은행에서 받는 금리보다 더 어떤 하이 리턴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이 리스크가 있어야만 되는 몫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신다. 얼마 정도를 혹시 대출을 쓰셨는지랑 그걸 갚는데 이자는 얼마나 드는지 좀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주식은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연봉을 너무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제 연봉 수준 정도를 대출을 했어요. 아니 그럼 이렇게 빚을 내면서 투자를 하신 건데 수익이 났나요? 전 수익이 났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처음에는 이걸 해서 했을 때 주식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발생을 해서 한 마이너스 10%에서 15%까지 이게 손실이 났다가 네, 요 근래 이제 좀 주식 시장이 괜찮아지면서 이제는 한 플러스 이제 좀 돌아와서 플러스 한 5, 6% 정도까지 돌아왔거든요. 네. 여기 아주 모시기 힘든 경제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시잖아요. 이 기회에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부동산 정책이 억제돼 있으니까 이 돈이 증시에 몰릴 걸 예상하고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너무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빚내지 않고 사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저 친구가 만약에 빚내서 저 아파트 장만했습니다 하면 다들 잘했다. 성실하네, 잘했대 했을 거예요. 근데 빚내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인지 본인은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카카가 땡 아니면 뭐 네이 땡 뭐 이런 데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건 왜 빚내서 투자하는 걸 지적을 하시냐는 거죠. 적절하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빚내서 금융자산에 투자한 것도 저는 똑같이 봐야 된다. 은행에서 신용 대출 받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게. 신용이 낮으면 이런 은행에서 요새 돈 안 빌려주거든요. 근데 저한테 직설적으로 질문은 주식 비중을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마 그거 같은데 100% 중에서 저는 지금은 주식 비중이 한 40% 정도, 현금을 한 60% 정도 들고 계시다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자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럼 비율로 말씀드릴까요? 네. 네. 저는 주식 8에 현금 2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5대5로 중간에서 타협할까요? 어쨌든 용기 내서 이렇게 또 투자에 관해서 공개도 해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한 네, 투자 감사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올해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나빠지고 있는가? 이 그래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때는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제조업만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는 서비스업은 괜찮았어요. 맞아. 그때 우리 식당 괜찮았어요. 견딜 수 있었을 네, 거예요. 견딜 수 있었어요. 올해는 제조업도 나쁘고 서비스업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가 한국은행도 올해 마이너스 1.3% 성장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적은 언제였죠? IMF 때. 네, IMF 때였습니다. IMF 경제위기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같이 나빠지면서요. 총체적 위기네요, 정말. 제조업이 안 좋았던 거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서비스업도 다 상반기 다 안 좋았는데 지금 이게 아직 시장에 반영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올 가을 겨울은 훨씬 더 진짜 나빠질 거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전체적인 주가 지수는 너무 높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으로 한번 평가해 보니까 미국 주가 대표적인 주가 지수 S&P 500인데요. 그거는 경제력에 비해서 한 20% 정도 가대평가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가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주가가 적정 수준에 비해서 2로 올라갔으면은 또 밑으로 적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은 현재 상태는 지금 주가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조금 많이 2로 벗어났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서 지켜보면서 투자하자. 투자하더라도 지금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말고 나눠서 들어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뭘 하면서 이겨내야 될까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후배들한테 저는 직도 좋지만 업을 가져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차장, 부장, 이사, 뭐 사장 그거 오래가는 직이 아니거든요. 그 직을 떠나서도 다만 몇십만 원을 벌 수 있는 업을 가져라. 그래서 한 달에 어떤 업을 가지고 30만 원 벌면은 3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시대다. 그래서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 힘든 시기일수록 자기 스스로에게 투자하세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업을 찾자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영끌이란 단어가 신조어가 생각이 났어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금을 마련한다. 자금에 대출을 비롯해 뭐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자기 집을 마련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더라고요. 네. 영구. 예, 맞습니다. 주택 시장에 새로운 계층이 막 나타난 거예요. 20대, 30대가 막 들어왔거든요. 30대가 지금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진짜요? 그게 10대만 대박. 죠. 지금 지나치게 많은 부채 비율을 30대가 갖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까 30대가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산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둘 중에 하나가 실업을 할 수가 있어. 아니면 둘 다 실업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자산을 이자나 이걸 낼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네. 빚덩어리 되는 거죠. 빚덩어리가 되는 은행계 거여서 될 수가 있죠. 이거를 그냥 내놔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손해 나면서 이걸 팔아야 되는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아,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좀 갖고 있으면 그래도 언젠간 오른다라는 이제 그런 끈앞풀 같은 걸 계속 잡고 있단 말이죠. 이런 주부님들이 많더라고요. 저 주부 아니야, 싱글이야. 요렇게 조금 떨어졌을 때 요때라도 잡자. 이런 분들이 주부님들이 꽤 많아요. 싱글이에요. 집 마련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부동산은 흔들리지 않아. 결국엔 올라. 끄떡없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간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겠죠. 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기간이, 있느냐. 계속 기다리고 잡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크게 3번 정도의 그 쇼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거든요. 오를 때 이제 당시 정부에서 주택 200만 원 건설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다가 90년대 중반부터 많이 올랐어요. 오르다가 IMF 맞으면서 또 떨어졌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다가 글로벌 위기를 맞으면서 또 떨어졌었죠. 야, 근데 저는 참 희한하게 저 3번의 그래프 중에 2번이 제가 집을 집살 샀을 때네요. 홍석천 씨 인생 그래프네요. 이제 또 떨어져야 되나요, 제 그래프가? 근데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시점 전까지만 봤을 때는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견딜 수 있으면은 홀드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코로나 전에 OECD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못했어요, 우리가. 예. 특히 코로나가 실물 경제에 아직 심각한 그 타격은 안 줬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실질적으로 위험한 집값이 위험하게 되는 상황들, 그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레그가 있어요. 타임 레그. 그러니까 좀 더 있으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시차가 있어요. 예. 어떤 몇 달, 몇 년 이런 달력의 개념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식되고 한동안은 계속 어려울 수 있어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기간 동안은 예. 적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명이 딱 해고됐는데 그럼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한 달 만에 2천만 명이 다시 직업을 가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회복되는데도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2014년까지 지금이 딱 7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셔크가 터진 게 거의 10년마다 오거든요. 거기 시점에서 정말 이렇게 위로 갈까? 아니면은 정체를 하면서 좀 떨어질까는 물론 본인의 판단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 말씀은. 근데 향후 실물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는 저희가 그냥 몸으로도 느껴지고 다 전 세계를 보면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부동산 시장에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는 불과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요? 예, 2000년대 중반에 판교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난리 났었죠. 근데 사실 그 판교가 그 입주가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 글로벌 셔크 터진 다음이에요. 2012년, 13년, 14년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때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판교에 들어가는 시점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잔금을.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팔고 나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거든요. 보통 그렇게 그죠? 하죠. 근데 당시에 수도권에 있는 집값들이 엄청나게 안 좋았고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손해 안 났겠다. 팔려고. 안 팔렸어요. 안 팔렸고 제가 아는 지인은 2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팔고 잔금을 치렀어요. 예. 그래서 판교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판교로 이사했죠. 지금은 올랐잖아요.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항상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하락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한 3, 4년은 하락을 해요. 그렇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버틸 거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구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댓구알 부탁해요. 지금까지 앵콜이었습니다.